안녕하십니까 더비용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직업상담 실무론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준비된 과정에서 9번째 제9강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70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75번 문제부터 풀이하는데요. 이게 첫 문제부터 좀 고약하네요. 해석기법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과 관련해서 2차 시험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요. 이 문제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 그러면 하나의 기법으로서 간단한 개념만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해석이라고 하는 기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담 장면에서 구현해내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가 제가 지금 모범 답안에 내용을 많이 담아놨는데, 이건 좀 참고로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해석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겠지요. 그래서 그 모범 답안 1에 동그라미 1 보면 해석은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방법이겠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그의 생활 경험과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뭐예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대안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해석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딱 개념 적으시고, 그럼 이러한 해석은 어떤 식으로 제시하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어떻게 내담자에게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그 밑에 쭉 내려오시게 되면 3번 있죠. 해석의 제시 형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형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선생님의 과거 경험이라든가 문제 해결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가, 유사한 문제는 있었는가, 또 그런 문제를 선생님께서 어떻게 풀어놓냐, 이렇게 물어봄으로 해서 해석적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 제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가 경험을 제시함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연거푸 물어봐서 정확하게 그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방법, 이것도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잠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담자에게 툭툭 던져서 자, 이런 문제는 이런 어떤 그런 제한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이게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고 해서 바른 직선적인 질문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게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잠정적 표현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점진적인 진행이라고 해서 상담 회기를 좀 달리 한다든가 시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신의 문제를 조금씩 좀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시 형태에 따라서 해석을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질문 형태를 하든가 반복적인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잠정적 표현을 사용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든가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해서 차근차근 자신의 문제를 대안 위주로 풀어나가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해석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된 정확한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76번입니다. 이런 문제 제가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번 딱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제가 기존의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막 설명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 정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직업 상담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생활 상담까지, 생활 적응 상담까지 다 해줘야 되는 좀 깊이 있는 상담의 내용이니까 조금은 우리 직업 상담사 2급 수준에서 높았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인가요? 2007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다시는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넘어갑시다. 72페이지의 기출문제 77번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 무조건 넘어가자는 건 아니죠. 아마 그냥 넘어가자는 문제, 요 문제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77번입니다. 위기상담의 목표를 약술하라. 자, 위기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시간도 없고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범법적인 행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이라든가 또는 가정폭력이라든가 가족 해체, 이러한 노숙자로 막
전락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말 그대로 위기라는 거죠. 이런 위기 상담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일단 위기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심리적인 문제가 그 사람 생활 전반을 다 지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위기 상담에 왔을 때는 보다 나은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적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그 앞전까지만 급하게 끌어올려도 내담자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의 어떤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이죠. 이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약간의 침체가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조금 우울해지긴다거나 상황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여기가 약간은 낮은 수준의 어떤 위기적인 거죠. 낮은 수준의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까지도 크게 뭐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죠. 초기 위기 정도고. 근데 이게 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돼가지고 그야말로 위기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를 얘기합니다. 이런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억지로 막 상담을 막 강도 있게 해서 이까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요까지만 올라가는 상담을 해줘도 일단은 위기 상담은 성공적이라는 거죠. 여기는 지금 현재 뭐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가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한 번에 상담을 해서 이까지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죠? 요까지만 올릴 수 있는 상담까지만 가도 성공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위기를 느끼게 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일단 심리적 고통을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하여금 우리가 정신적 중독 상담 이러면 방아쇠 작용을 하는 어떤 그러한 사건이라든가 생활의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좀 해결해주는 이런 데 주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위기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78번 문제입니다. 전화 상담의 장단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문제이며 또 그죠? 또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뭐 심도 있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요것만 딱 알고 있고 딱 그 머리 키워드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풀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모범 답안에 보세요. 장점. 일단 접근성입니다. 설명할 수 있죠. 용이성 편하죠. 익명성. 뭐 전화 상담이니까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친밀성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둘이서 그냥 주고받는 뭐 다른 어떤 요소가 없죠. 그래서 친밀성도 있습니다. 또 전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죠?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죠. 통화 시간이 끊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비언어적인 정보를 우리가 많이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눈동자, 말할 때 어떤 그런 태도라든가 상담에 임하는 그 사람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어적인 것 외에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전화하다가 갑자기 탁 침묵해버립니다. 저쪽에서 말을 안 해요. 막 체근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좀 답답해지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회성입니다. 하다가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상담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이 못 된다는 그런 것들이 다 단점이죠. 이거 여러분 다 풀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용어만 알면 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뒤에 좀 더 많은 내용이 담아놓은 이유는 이러한 모범 답안이 나오는 장점과 단점을 좀 더 풍부하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라 하고 제가 내용을 담아놓은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많지만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답안지 쓰실 때 그 뒤에 붙어 있는 그 내용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쓰면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게 되면 기출문제 79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 의향을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것도 딱 한 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직업상담사 2급에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어떤 수준은 좀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주 초창기 때 나왔어요.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막 그 전산시험이 있었어요. 구직표, 구인표 입력하는 문제가 있어 그런 시험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실기로 몇 문제 나올 때 아주 큰 문제를 내고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그런 시절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나옵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런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기출문제 80번 문제를 오히려 더 좀 세밀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전화 상담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어떤 전화 상담이 가지고 있는 편리성이 있죠. 뭐 익명성, 접근성, 용이성, 경제성, 친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사이버 상담도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또 그러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매우 장점이 많은 상담 방법이죠. 그래서 요즘 이러한 사이버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이버 상담의 어떤 필요성이 나옵니다. 그 75페이지에 제가 모범 답안을 내가 주저리 써놨습니다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 상담의 대상자들인 젊은 층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N세대들이라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또 우리가 뭐 그 SNS라 그러나요? 뭐 사회 뭐 인터넷 연결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또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 주고받는 것, 자기의 마음을 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죠. 그런 대상자들이 많고요.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익명성도 그대로 살아 있고 또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글로 적으면 차분하게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을 전달하는데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컴퓨터에 친숙하다는 거죠. 그 한밤중에 접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냐면 또 상담자는 상담 일지를 따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다 내장되잖아요. 그죠? 상담 결과가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뭐 상담 일지를 쓴다 이런 것도 필요 없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은 N세대로서 SNS, 사회 전산 연결망에 대한 어떤 친숙함들, 컴퓨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친밀도 내지는 접근도가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또 뭐가 있어요? 말로서 하기 때문에 차분히 자기의 문제를 잘 전달할 수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아까 제 얘기처럼 뭐 컴퓨터 상담이라고 하는 익명성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상담 일지를 따로 적을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이버 상담은 필요하고 또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76페이지 보면 장점도 제가 얘기해 놨어요. 뭐 개인의 지위나 연령, 신분 등등등 이러한 것이 이제 전달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선입관 없이 내담자의 문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전화 상담은 전화 목소리만 딱 듣고도 이 친구가 뭐 10대다, 20대다, 40대다, 남자다, 여자다 이거 다 구분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이버 상담은 그것조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그 블라인드 된 상태에서 내담자의 문제만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으로는 대면 상담이 많으나 대면 상담보다는 익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또 좀 더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죠? 쉽게 상담에 임한다. 이건 뭐 전화 상담의 장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게 되면 또 상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나 비판을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뭐 실수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또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행동 거지를 뭐 조심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상담의 편리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81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이가 일어날 때 그 의미와 해결 방안을 설명하시오. 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전이 역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상담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결정,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과 상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내담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내담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상담자에게 의존해버리면 이 의존의 효과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 상담자가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책임 자체도 상담자가 지게 되는 상담이 아닌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부탁을 하게 되고 부탁을 들어주는 넋두리하고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건 상담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의존적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거기 나옵니다. 76페이지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담자의 전의를 이해하되 전의의 감정을 상담자가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며 상담자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걸 상담자가 막 풀어주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줄 끝에 상담자의 분석으로 내담자가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전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내담자가 상담자가 막 하는데 상담자의 모습에서 자기가 어떤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라. 그럼 그 선생님은 자기한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 자기 어려울 때 그 선생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도 그 선생님처럼 자기 문제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의사결정, 책임감을 다 미뤄버리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정하게 그 선생님과 나는 다르다. 이런 것들을 내담자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의존적 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담자는 늘 이렇게 내담자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건 아닌가, 나에게 의존하는 건 아닌가 중간중간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께서 한번 결정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은 선생님의 경험으로 한번 풀어 보시죠. 해석적 기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죠. 라고 해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꾸만 이것은 아무리 내담자가 상담자가 자기를 잘 이해하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상담 도중에 내담자가 취하는 저항의 의미를 설명해 보시오. 이런 경우 있죠. 내담자가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상담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침묵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자기의 경험 또는 개인적인 것을 들키지 않겠다. 이렇게도 하겠죠. 뭐 일상적인 대화는 하는데 꼭 자기 과거의 어떤 개인적이고 조금은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경험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얘기 안 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항이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모범 답안에 치료 향상을 저지하고 또는 뭐 직업 상담의 목적에 어떤 촉진적인 환경을 저지하고 내담자의 무의식적 욕구를 도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유형을 보면 어떤 것들이 저항이냐면 상담 과정에서 약속을 어긴다든가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경험 등을 털어놓지 않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인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보통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불안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부끄러운 것, 치부, 어떤 좀 창피스러운 거,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숨기고 또 그것도 들킬까봐 느끼는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담 도중에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범 답안의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까지. 그래서 보면은 뭐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등을 감추려고 하는, 털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담자의 비협조적 자세, 이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와 관련한 문제로서 또 기출문제 83번입니다. 상담에서 대화의 중단 또는 내담자의 침묵은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내담자의 침묵을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만 쓰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 잘 하다가 내담자가 갑자기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일단 저항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속내를 들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항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래서 그것으로 침묵하겠고요. 그 다음에 혼돈입니다. 혼돈. 상담자가 뭐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잠깐 내담자가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담자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가 또 탐색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상담자가 뭔가를 탁 던졌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판단해 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주 건전한 침묵이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중주도 있어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침묵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안 좋았던 일이라든가 경험이 탁 떠올라가지고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난 말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침묵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피로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격한 자기 얘기를 막 하다가 너무 격하다 보니까 감정 처리해야죠.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야구에 보면 투수가 홈런 맞으면 바로 그 다음 또 던지면 안 돼요. 그죠? 그 감정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 내 공 홈런 쳐서, 그래, 또 한 번 쳐봐. 그래, 직구를 또 가운데 또 탁 집어넣으면 또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본인 스스로가 뭐, 로진백이라 그러나요? 루진백이라 그러나요? 그 송진가루 묻히는 거 한번 탁 만져보고, 모자도 한번 딱 바로 써보고, 먼 산 한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야구 한번 보시면, 홈런 맞은 투수가, 그 다음 태도가 뭔지 한번 보세요. 막 서로 삭히는 거죠. 자식이 말이야, 내 공을 홈런 쳤어? 내가 무슨 공을 던졌지? 그럼 다음부터 내가 이 공을 던져야지.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 다음 공을 잘 던지는데, 그러한 어떤 격한 감정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홈런 맞음으로써 피로가 확 쌓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피로를 좀 풀고, 다시 한번 어깨 한번 딱 돌리고, 어떨 때는 또 감독이나 코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긴장 풀어라. 뭐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처럼 상담 도중에도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만 써봐라.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만약 여러분 알고만 있었다면 매우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립탁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 상담을 하다 보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직업 상담이나 전직 상담이나 취업 발선이나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대부분 비자발적 퇴직자들이 좀 많아요. 뭐 해고당했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자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정말 일하고 싶었는데 그 첫 번째 직업을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생각을 몇 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립탁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 두었어요. 첫 번째 뭐냐? 모범답 한번 볼게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완벽한 직업 탐색 계획을 세우고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직업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봐서 아주 정밀하게 탐색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다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이번에 배운 기술은 딱 이번에 직업 딱 찾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잡으면 다시는 필요 없다. 아주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는 그러한 신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다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진로 상담가인 이 사람이 내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의존적 전의가 강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찾는 이 직업이 그야말로 나에게는 그야말로 마지막 직업이며 나의 모든 직업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종적이고 최고의 직업일 것이라는 신념. 마지막으로 직업 탐색 기간에는 탐색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뭐 그게 또 좋을 수도 있지만은 생활인이잖아요. 생활인이 뭐 오로지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기 다짐 같은 건데 너무 외골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자기 고집만 피울 수 있다. 이런 5가지가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전형적인 비합리적 신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립탁이 한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직업 가계도입니다. 제노그램. 뭐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 직업 가계도라고 친절하게 한글로 넣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제노그램이라고 제노그램인가요? 제가 이렇게 제노그램이라고 해서 원어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노그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직업 가계도에서 설명하라. 직업 가계도란 거기 나오는 것처럼 내담자의 생물학적 친조부모와 양조부모, 양친, 숙모와 삼촌, 형제 자매가 3대입니다. 3대.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 세대,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또 형제 자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밑이겠죠.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기 때. 이렇게 해서 3대에 걸쳐서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직업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직업 중심으로 기재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물로 해서 이 아이가 왜 이러한 직업적, 이러한 진로를
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이 되고요. 대표적인 정질적 탐색 방법이기도 하고 청소년 상담 때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맨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저희 학교 가천대학교 안에 제가 맨업 진로센터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 제 이름이 여러분들 제 이름이 조만업이잖아요. 제가 이름 좀 자랑할까요? 제가 1만 만자에 직업 업업자예요. 만 가지 직업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멋있죠? 본명입니다. 저래서 지은 이름인데 제가 만 가지 직업인데 이걸 영어로 쓰면 저는 영어 이니셜로 보면 MANUP예요. 그래서 맨업, 만업입니다. 근데 이 맨업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뜻인가? 아주 기막힌 뜻입니다. 이 맨업이라는 뜻도 일반적으로 뭐 남자의 나를 세우다 이런 뜻인가요? 뭐 남자의 사람이죠. 맨카인드.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붙들어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효능감을 정진시키주는 이런 의미가 맨업입니다. ed 붙여가지고 man is up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ng 붙여가지고 동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manning up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manup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요. 촌스러운 이름인 줄 알았더니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만큼 멋진 이름도 없다라는 건 저는 좀 자부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 상담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맨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제노그램이라든가 또 이런 LCA 같은 거 있죠. 기저버스 선생님 LCA 이런 것을 약간 조금 가공을 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많이 쓰인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79페이지로 갑니다. 거의 같은 겁니다. 시각 가계도의 의미와 활용. 앞에 제가 풀이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뭐 가계도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 써라. 활용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고 주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80페이지 보세요. 또 이러한 지각 가계도 또 목적이 무엇이며 또 어떤 정보를 또 담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출문제 87번이 가장 중요해요. 87번을 우리가 딱 공부가 되면 86의 형태든 85의 형태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80페이지에 나오는 기출문제 87을 풀이해보면 직업 가계도의 사용 목적은 뭐냐면 3대에 걸친 그 직업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담자의 직업적 설정하게 된 그러한 직업이나 그러한 진로를 설정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겠고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모범 답안 3번에 보게 되면 직업 가계도의 기본 형식을 약간 개작하면 진로 사정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게 되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어떤 정보를 얻게 되냐면 그 가계도 안에서의 이 내담자가 받을 수 있는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의 영역이라든가 직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결국에는 직업 가계도는 LCA와 같은 생애 진로 사정과 같은 그런 이론과 결부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집안의 대표적인 직업이라든가 직업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직업 상담 진로 사정을 얘기했으니까 기출문제 8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사정입니다. LCA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LCA라고 해서 라이프 커리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기저버스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이론입니다. 누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정질적 탐색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4가지 구조가 있죠. 진로 사정과 전형적인 하루, 뭐예요? 강점과 장애, 마지막으로 서머리,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4단계를 간략히 설명해보라 이런 얘기니까 진로 사정 안에도 보면은 일의 경험이라든가 교육, 훈련 과정 및 오락, 관심사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어 있고 특히 전형적인 하루에서는 이 사람이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 자발적이냐, 체계적이냐 이런 것들을 일상의 하루 속에서 하루의 구조화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어떤 장애 요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함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해서 첫 번째 목적은 면접하는 동안 수집된 정보를 반복해서 검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약의 목적은
상담을 통해서 직업 선택이라든가 진로 탐색 혹은 진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스티무러스, 자극해 주는 것이 이 요약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약도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을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는 것도 좋겠죠. 나중에 뭐 요약의 1단계와 2단계, 요약의 목적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을 한번 써보시오. 이렇게 작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요약도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좀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자, 기출문제 88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89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